안녕하세요. 박종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경제도 좀 만만치 않은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 심지어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내년 경제를 봐야 될지 박종호 교수님과 함께 입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박종호 교수님을 모셨는데 예. 자, 근데 상황이 그 사이에 더 나빠졌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23년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점점 작아지고 점점 경기 침체는 거의 지금 확실시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얼마나 그 골이 깊을지 또 터널은 얼마나 길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국제기구들이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들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IMF만 하더라도 지난 4월 달에 세계 경제 전망, 미국, 유럽, 중국, 아시아 어느 지역을 진단하던 간에 4월에 비해서 10월 달에 발표한 숫자가 성장률이 모든 분야가 다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이번 12월 달에 이제 1월 초 왔다 갔다 하면서 낼 그것도 더 낮아질 것 같다라는 발언들을 이미 구두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경제가 올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특히 저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돌출 변수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종 내년 연말이 다 돼서 찍히는 숫자는 1월 달에 나왔던 숫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 국가들이 한 60%에서 70% 가까이 더 많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든 아니면 국제기구든 미래를 보는 전망이 내년 연초에 보면 이게 좀 좋게 봤다가 이게 점점점 낮아졌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점점 더 시각이 악화된다. 예. 그러면 그 상황이 오면 다들 이제는 경기 침체보다도 더 걱정하는 게 혹시 경기 침체를 넘어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거든요. 예. 그 가능성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좀 고민을 살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경기 침체하고 경제 위기 좀 차이를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을 하죠. 내년도 경제 안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정확한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공통적인 컨센서스를 잡는다면 어느 정도 이거는 예견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경기 침체는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해서 경기 좋게 해준 다음에 그것들이 순환주기상에서 안 좋아질 때도 경기 침체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경제 위기는요 스토리가 사전에 없어요. 어디서 뭘로 터질지 모르고 어떤 요인으로 불거질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경제 위기도 조금 여러 나라에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아랍해봄 터졌잖아요. 그때랑 유사한 국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국가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치적 위기 등 시스템적인 부분에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 위기가 촉발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인근 국가들의 이런 위기들은 옆에 국가에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경제 위기, 우리가 스토리상 없었던 돌출 변수로 생기는 경제적 악화, 이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경기 침체가 와서 세계 경제 어딘가가 위기가 온다 그러면 항상 보면 그동안은 중남미 이런 데들이 좀 네. 약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레바논 같은 중동 국가가 위기인 것뿐만 아니라 유럽이 위험하다, 동아시아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어디가 도대체 제일 위험한 건지 이걸 좀 가늠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어디가 네. 좀 IMF에서 얼마 한 9월 달인가에 나왔던 보고서를 봤더니 내년까지 한 40여 개국의 경기 디폴트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대양 6대주에 다 걸쳐 있어요.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스리랑카, 중앙아시아 지역부터 유럽 지역은 발트 3국 등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튀니지, 케냐, 이집트 이런 나라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특정 지역이나 대륙에 국한됐던 어떤 흐름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자꾸 불거지기 때문에 그게 한쪽에서 그렇게 불거지면 옆에 국가들까지 같이 전이되는 상황이다 보니 내년 되는 진짜 어디서 먼저 터질지 모르는 상황
상황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많은 국가들의 민심이 흉흉해서 지금 시위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라는데 벌써 그런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전, 단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달러 등 외화 지급을 하는 데의 일정한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총 금액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자국 화폐들에 대한 거래는 뒤로 가고 실질적으로 암달러상을 중심으로 해서 실물 부분의 거래 보편적인 지급 수단이 달러로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위기 전조로 제가 삼는 지표들인데 그런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 위기 전조 말씀하셨는데 그 네. 기준에서는 한국은 좀 그래도 안전한 국가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시스템적으로 좀 기민한 면이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뭐 맨날 리더십의 부재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이건 항상 상대평가거든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었을 땐 일단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그 경제적인 대응력이 좀 빠른 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이 실질적으로 모두 국가기관의 컨트롤 아래에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라든가 금리기조 또는 실질적으로 여수신의 업무에 대한 변화를 주려고 하면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거나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주고 기준금리나 다른 걸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장 싹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서 정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금융당국에서 시중은행들에게 또 권고사항을 줬었어요. 여신을 좀 늘려라.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중은행들의 흐름을 봤더니 얼마나 대출을 해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요. 가계대출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좀 리스크하다고 보는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있긴 한데 이것도 기업대출 부분에서 특별한 구체적인 어떤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시그널이 생긴다면 뭐 기업은행,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아니더라도 시중은행에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권고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다 보니 우리는 아직까지는 위기까지는 치닫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좀 약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낙 가계부채 비율이 뭐좀 외국이 내놓는 기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대체로 1등에서 4등 사이 맞아요. 전 세계에서 네. 이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들이 보통 위험했잖아요. 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거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아마 학자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 드디어 그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만 했지 한 번도 변곡점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가계부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부터 줄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은 결국 고금리로 인해서 리스크 관리하고 재무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가계들이 관리를 시작한 것이 하나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가계부채의 가장 주범 중에 하나는 부동산 대출이잖아요. 부동산 대출 역시도 꺾여지는 분위기 속에서 가계대출의 적어도 총량 자체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 하나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양질과 뭐 질적인 부분을 판단할 때 다중채무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많이들 판단하는데요. 다중채무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무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은 드디어 이제 부채를 갚아가면서 지금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가고 있는 게 한 기조고요. 그렇지 않은 또 한쪽은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가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옛날 같은 경제 돌아올 줄 알았던 분들 중에선 이게 좀 여의치 않아서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는 분위기. 요것도 지금 같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융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코로나 때는 사실은 제조업 특수가 있어서 우리가 좀 누렸던 게 좀 있잖아요. 사실 뭐 제조업만 보면.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업 지출을 많이 하고 제조업 지출은 사실은 코로나 때 다 샀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뭐 다 갇혀 있는 동안 전자제품 살 거 다 사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출 늘어났던 것들이 이번에 역풍으로 이제 뭐 최근에 산 태블릿 또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벌써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걸 보면 특히 수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상황에서 내년에
그동안은 이제 서비스업 중심 국가가 힘들었던 것처럼 내년에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에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시 그 제일 중요한 경제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수출, 그리고 그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반대급부는 적정 환율 조닝 자체를 1,100원대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나름대로 물가라든가 해외 원자재 수급을 거기에 기반해서 해왔던 것이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펀더멘탈인데요.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무역 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목격할 수 없었던 적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중국 무역 수지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적자를 유지되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타 우리의 주력 수출 국가들이 이제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여력들이 내년에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벌써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으로 이제 나가서 앞에 탑 티어의 기업들이 아까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로코모티브 모델이라고 해서 전차처럼 앞에 있는 대기업이나 선도 기업들이 그게 엔진이 돼서 끌고 가면 뒤에 벤더들이 끌고 이어가고 그 밑에 개인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인데, 내년에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가 사실 녹록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경제 성장률을 진단했었을 때보다 더 아래로 하방으로 재조정될 여지가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기업들이 좀 활로로 모색하는 새로운 채널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큰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높았던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 때를 되돌아보면요, 그걸 불과 2, 3년 만에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선가 엄청난 소비와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어떤 새로운 수출처나 소비처를 찾아서 거기에 수출을 해서 우리가 위기 극복을 빨리 한 게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000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IT 붐, 그게 일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벤처 붐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경제가 빨리 이제 돌기 시작했던 게 큰 원동력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 중국 2000년 초반부터 급격히 성장했던 중국이 이제는 나도 소비 좀 해볼까? 나도 해외에 투자 좀 해볼까? 하면서 그 중국의 소비와 투자에 힘입어서 경제가 빨리 정상적인 반열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3년도에는 그렇게 큰 소비와 투자를 해줄 나라가 안 보이더라고요. 유럽도 뭐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 넘어서 자기 코가 석자고, 중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불안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이 두 나라도 지금 참 걱정이, 제가 그 나라를 걱정할 줄 몰랐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도 이제 예전과 달리 자국 우선주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를 도모할 시드머니를 제공해 줄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이런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 봤는데, 제2의 중동 특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이 탈석유 기조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이 상태로는 이제 미래가 안 보인다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스마트 시티나 이런 대규모 SOC 사업들, 미래지향적인 SOC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뭐 저도 출장 갔던 곳 중에서 제일 많이 갔던 곳들이 중동이었던 사람으로서 그들 지역에서 한국 그 기업들과 한국에 대한 크레딧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은지 잘 알고 있거든요. 잘하면 이쪽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뭐랄까요, 수주받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게 그나마 위기까지는 안 가고 다시 또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중동에 대해서는 가끔 이제 댓글을 보면 요즘에 하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더 날카로워지셔서 제가 댓글 보니까 예전 중동 투자 때랑 다르다라고 댓글을 쓰신 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우디가 그냥 무조건 뭐 건설업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돈 갖고 투자해,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동 특수가 옛날하고 다르다니까라고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저희가 사우디에 따랐을 때.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국민을 고용해야 된다라든가 자국의 어떤 기술 수준을 이제 전수를 해야 된다든가 자국 기업들과 합작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을 주긴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제약 조건은 옛날에 우리가 어디에서 돈 많이 벌을 때도 있었었냐면요, 중국 진출할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 진출할 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도요, 어떤 외국 기업이 와서 돈만 벌고 쏙 가는 걸 그냥 좌시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다 합작법인으로 했고 의사결정권에 하프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돈 못 벌고 그냥 털리고만 나왔느냐? 물론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했던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발현할 수 있는 기지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우리 기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거라면 제가 이건 분명히 리스크하다,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텐데 중동에 진출하는 모든 국가들의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은 룰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런 제약 조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98년하고 2008년 네. 때 이제 IT 엔진도 있었고 중국이라는 엔진이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좀 이끌어줬던 측면이 좀 있는데 그때 또 다른 우리나라에 유리했던 점, 뭐 지금 생각하면 환율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환율이 1달러에 2,000원 가고 1,600원 갔을 때 그때는 막 진짜 금융시장에 곡소리가 났지만 이걸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때 환율이 만약에 한 1,300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그때 수출이 막 줄어들고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너무 힘든 때 더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불안할 때는 또 불안해서 1,440원 갔을 때 그때 나름대로 불안했지만 아니 무역 수지가 이렇게 엄청난 적자인데 1,300원 괜찮을까 우리 수출 기업들?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급속도로 줄어드니까요 최근에라서. 네. 괜찮을까요? 사실 이번에는 예전의 경제적 위기 때와 다른 변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물가입니다. 예전에 경제적 위기들 때는 이렇게 물가가 우려됐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환율이 높은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수출 잘해서 달러 많이 벌어오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원자재와 에너지원을 수급받는 데 필요한 환율 수준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환율이 벌써 1,400원대를 계속 유지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1,300원대 초반대랑 어쩔 때는 1,200원대 후반대까지 다시 간간히 내려갈 때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환율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또 변수는 사실 각 국가의 기준금리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이런 펀더멘탈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변수는 국가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금리 차이 또는 국가 간의 교역 수지로 인한 또는 무역 수지에 대한 결과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장 예측이 용이한 변수들이에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금리 차이라는 건 중앙은행 장들 또는 총재들이 인터뷰할 때 늘 예고하잖아요. 나는 어디까지를 목표 금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그널을 다 줍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감이 있는 것이고요. 또 무역 수지라는 것은 몇 달 만에 아주 급변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긴 펀더멘탈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은 장기 계약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주 큰 변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일 문제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시장에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와 역전이 돼서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아. 이것도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갈 요인 중에 하나고요. 거기다가 한국 시장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황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들 살 수요가 급격히 줄고 또 빅테크 기업들도 준다고 하니 투자를 이것도 달러 많이 못 벌어오겠네. 그리고 대중국 무역 수지도 중국이 저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 녹록지 않겠네. 다 어떻게 보면 미리 예견된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외환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투자 세력들이 강달러에 베팅을 하면서 1,400원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계속 그렇게 유지했던 게 사실인데 지난 11월 달에 바로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나왔죠. 자넷 옐런이 이제 그 주축이 된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 나왔는데 거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 지금과 같은 이례적인 경제 상황에서 외환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라는 그런 논조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얼마까지 우리가 시장에 개입했는지까지 거기 써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한국 정부가 갑자기 필요에 의하면 환율이 이렇게 시장 메커니즘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리거나 변경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참여자들은 과거와 같이 강달러에만 계속 베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지금은 굉장히 독특하게 너무 물가가 높고 그것 때문에 국가들이 인위적으로 환율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미국이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수출입이라는 그 변수 말고 그래도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조금 진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큰 효과성을 발휘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연기금을 동원한 측면이 그것도 있죠. 굉장히 크잖아요. 네. 연기금한테 지금 강권한 셈 아닙니까? 강권했죠. 강권 하라니까 뭐 네. 굉장히 강한 신호를 줬잖아요. 네. 근데 연기금을 동원한 방법으로 이렇게 환율을 뭐 끌어내려서 물가가 싸진 건 좋지만 과연 수출 기업들한테 악영향하고 따지면 도대체 어느 게 더 큰 건지를 지금 이 가늠하기 좀 힘들거든요. 더구나 연기금 입장에서는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특수한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이 생기고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잘 된다.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는 그렇게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실물 부분의 우리가 흐름을 지난 2000년 이후를 살펴보면요. 강달러 기조가 생겼을 때 전 세계 경제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잘 되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빚, 부채를 전부 다 합쳤을 때 그중에 달러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예요. 근데 이 달러 빚은 저 같은 개인들은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기업이나 국가가 얻는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강달러 기조가 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바로 부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달러 빚은 달러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 또 다른 형태로 기업들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경제 활동을 옥죄일 수 있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너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무조건 기업들의 수출 실적 호조로 인해서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물가가 이렇게 오를 때는 경제 활동을 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들어가는 코스트 자체가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강달러가 돼서 실질적으로 대출 부담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늘어가고 다시 원자재 수급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면 이게 지금 그 기업이 더 큰 악재로 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환율이 조금 적정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기업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지금 다양하게 뭐 무역부터 시작해서 환율까지 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혹시 모를 내년 아킬레스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금융위기를 맞았던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내년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으면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부동산. 분명 부동산은 국가적 위기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박종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많이 오히려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좀 그분들에겐 솔직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주가가 떨어지는 건 경제 위기를 일으키진 않아요. 네. 저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좀 서글픈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증시 부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했었을 때 그 주식이 깨지면 그 투자한 사람들만 솔직히 손해를 보고 마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뭔가 폭락을 했다든가 깨졌다? 이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위기까지 전이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적으로 국가에서 너무 급냉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조금 어떻게든 다시 부양하고자 다주택자들을 제약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 일순간 지금 다시 회복을 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로 효과를 보기에는 좀 미진한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부동산과 어떻게 보면 맞닥뜨려져 있는 건설, 토목 이런 쪽에 지금 리스크를 훨씬 더 크게 보고 있고 지방 건설사부터 거의 매주 한 10일 가까이 되면 10일 단위로 부도나 어음을 지금 결제를 못했다라는 소식이 제 단말기에는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또 침체가 아주 극심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주의 관찰이 필요한 지역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뭐 시행사들 지금 엄청나게 돈 빌려서 시작하고 있는데 딱 막상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금리가 막 두세 배, 네. 뭐 심지어
5배까지도 뛰는 그런 시행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사들도 문제지만 거기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하고 다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어떤 대책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에? 사실 내년 말고 내후년에는 좀 숨통이 튈 것 같아요. 내후년에, 예,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선거 시즌이거든요. 이 선거 시즌 때는 자기 지역구에 뭔가 뭐 나 이런 거 유치했다라는 시그널을 점점 더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적극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 토목 관련한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 나는데요. 그러다 보면 다시 돈이 도는 경우들이 있고 또 관급공사에서도 다양한 요소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 요즘 어떻게 보면 유동성 위기,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 한다면 내후년에는 다시 조금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생각해요. 중장기적으로는? 예, 우리의 미래 중에 하나를 일본에서 우리가 많이 찾잖아요. 네. 일본이 지금 우리 한국 경제처럼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남다른 비교 우위라든가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없는 지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지자체 경제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계속 관급 공사들을 계속 발주했었어요. 미명은 지방 관광 상품 개발 이런 걸로요. 그런데 그 지방 관광 상품 개발이라는 것을 관급 공사로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그걸 유지 관리하는 온전한 비용은 매년 그 지자체 정부가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매년 지자체 정부는 재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정비로 매번 나가야 되는 뭐 관광단지 뭐 인건비 얼마 무슨 수목원 뭐 관리비 얼마 다 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판을 벌릴 만한 종잣돈 자체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 운영이 타이트해지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일본이 악순환을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흘러가게 된 것인데 지금 우리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서 저는 뭐 급한 불은 끄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선거 얘기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24년이 되면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도 그럼요. 돈을 지금만큼 쬐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23년을 잘 버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 근데 2023년 경기 침체와 함께 이 증시 급락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제이미 다이먼 JP 네.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세계가 영국 연기금의 붕괴와 같은 더 많은 깜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23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더 심한 말이 경제 폭풍의 여건이 모두 갖춰졌다. 모두. 네. 자, 그러면 23년 굉장히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또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좀 구분을 해서 저는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는 뭐 학부 우리 박종훈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경제학과 출신들 같은 경우는 뭐 지인들이 이제 금융사나 또 외국계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많이 아시잖아요. 뭐 저도 저희 학교 출신들 많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독특한 점이 뭐냐면 외국계 자산운용사들 또는 외국계 국부 펀드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매니저들이 한국에 많이 체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평가죠. 유럽의 영국, 중국, 일본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이머징 마켓의 어딘가에는 운용해야 될 돈을 찾아서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굴리던 돈을 다른 데로 좀 빼기 위해서 이런 관점에서 그래도 한 번씩 들려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여타 국가에 비해서 증시 부분에서 하락이라든가 악재 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생긴다 하더라도 단기간 지난 2년 동안 뿌려졌던 유동성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다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어디서 굴려야 되는데 그 굴리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악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기 종합 주가 지수가 1,300에서 1,400 왔다 갔다 다시 2,300에서 예, 죄송합니다. 네. 오유 큰일 날 뻔했네요. 1,300. 예. 조심해야 됩니다. 2,300에서 2,400 근처에서 조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서 그래도 위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물론 국내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외국계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를 조금 더 안전하게 보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계 경제나 세계 증시는 내년 전망이 안 좋다는 것은 일단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네. 거고 한국 경제가 그 중에서 의외로 굉장히 네. 선방할 것이다. 특히 한국 증시도. 네.
네, 자 이렇게 과연 세계 경제 2023년 어떻게 움직여갈지 그리고 한국 경제는 여기하고 어떻게 차별화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